이번에 이란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큰 그림, 배후에 있는 이야기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이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퍼즐 단위로 떨어져 있었던 기사들을 이제 하나씩 합쳐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레비 왕조는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의 근대화와 서구화를 추진했던 정권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있었었죠. 그리고 석유 국유화 요구, 종교 억압으로 인해서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석유를 이제 서구 자본들이 하게 하느냐, 국유화하자, 종교를 자꾸 억압하느냐, 우리 그냥 이슬람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불만들이 있었겠죠. 1951년 이란 총리가 석유 채굴권을 국유화하려고 하니까 CIA를 통해서 미국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팔레비 왕조를 복귀시켜 놓습니다. 그렇듯이 이후에 팔레비 왕조는 미국 친화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서양 자본들의 이란 석유 산업 참여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이에요. 이게 1980년 제2차 오일 쇼크가 왔었는데 그 직전 해가 1979년인데 이때 이슬람 혁명이 벌어집니다. 이때 팔레비 왕조가 막을 내려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을 주도하고 이란은 이제 서방과 단절하고 석유 수출을 중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2차 오일 쇼크가 벌어졌었던 겁니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세계 2위 산유국이 이란이었었거든요. 세계 2위 산유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거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또 이제 피해를 봤던 거죠. 경제적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1차 때도 그러고 2차 때도 그러고 중동이 가지고 있는 오일 파워로 인해서 미국 경제를 휘청이게 할 정도로 그 당시 때 이제 중동의 힘이 막강했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이제 균열과 어느 정도 이전 개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유 수급에 대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했었죠. 전쟁도 불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석유가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또 중동에 대해서 관심을 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움직임들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2년이었는데 이때 9월 달에 22살 쿠르드족 여성이 테헤란에서 도덕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이제 도덕경찰이라고 해서 이제 뭐 히잡 왜 안 썼어? 뭐 했어? 하면서 마지막 때리는 경찰들이 있어요. 체포 후에 코마 상태에 빠지고 사망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경찰의 구타와 폭력을 의심하죠. 근데 경찰 쪽에서는 아니야. 얘 질병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있었으니까 예외로 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불태우면서 항의를 시작합니다. 히잡을 벗는다라는 거는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 굉장히 큰 시위로 번져졌었어요. 히잡을 벗었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때 그 당시 때 엄청나게 큰 사건, 시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또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납니다. 2년, 3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은 계속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더 세게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단기 전쟁을 하면서 미사일 폭격도 주고받고 핵시설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잠깐은 버티겠지만 장기 제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적자 정책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화폐를 찍어내니까 이제 또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를 폭등하니까는 이제 국가 예산이 또 부족하고 보조금을 축소시키고 증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아주 나락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단기 전쟁이 저는 단초했다 보는데 그때 이후부터 훨씬 더 이란 경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재정 적자가 결국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베네수엘라랑 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1년에 40에서 50%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죠.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중산층들조차 식료품이랑 생필품을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모두가 가난해져 버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기다 환율이 폭등해요.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갑니다. 이란의 리아라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요.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뭐 환율이 한 2,500원, 2,700원 되면은 그 정도쯤이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격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벌어진 게 이번 시위인데 2025년 12월에 테헤란 시장 상인들이 파업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시작 단초가 되고 나니까 아 그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라고 하면서 이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때 22년 같은 경우는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이었었습니다. 이 자체가 히잡이라던가 뭐 그거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거 생존에 대한 위협이면서 반정부 구호로 확대가 되고 최대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이 시위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정부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이 시위대의 파워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이란 정부가 한 선택이 무엇이었냐면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강경 진압을 하게 됩니다. 사망자와 체포가 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여기다 좀 파견을 하죠. 쫙 뿌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위대들의 영상과 사진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로 계속 보내라는 겁니다. X로 송출을 해라. 그래서 X 쪽을 보시면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거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지금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호메이니 사진을 불태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하나가 아마 26년에 되게 26년을 하나를 나타내는 사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4년도에 트럼프가 총알을 피한 다음에 딱 화이팅 하는데 뒤에 성조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진이 2024년, 25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24년의 그 사진의 한 장으로 다 표현했을 때 그거였었는데 26년 1월에 이 사진이 2026년이 어떤 세계관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듯한 사진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한 좀 메시지를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가 전국으로 번져서 지금 나온 X의 글들을 보면은 2개 도시 정도는 점령을 한 것 같다. 시위대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지금 여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팔레비 왕조입니다. 옛날에 이란의 전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란의 반정부 운동 주요 야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번 시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시위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 국민 편에 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뭐냐면 트럼프가 지원 사격을 해줘요.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줍니다. 의외의 일들인 거죠. 그동안은 다른 나라 정치에는 웬만하면 개입을 하진 않아요. 뭐 물론 우려가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걸 수 있지만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죠. 근데 이번에 마두로를 납치해 갑니다. 이란에도 충분히 개입할 수 있을 여지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 마두로 납치 사건은 아마 이란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콜롬비아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랑 통하고 나서, 왜냐면 다음은 너야 이랬으니까, 통하고 나서 우리가 마약 조치 다 할게 이렇게 할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좋은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이란에는 또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호메이니 같은 경우는 망명을 가야 되겠죠. 망명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보통 그 지도자가 어디로 망명 가는지를 보면은 여기 뒷배가 저 국가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X에서 나오는 글도 추정을 하자면은 러시아로 망명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이란 전 왕세자가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호메이니가 외국에서 야권 운동을 하다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왕세자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복귀합니다. 미러링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친화적인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딱 지금 지원 사격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정유사들이 다시 이란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률 높은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트럼프가 이란까지 확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 4위 국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캐나다에서 미국 영향력을 봤을 때는 1위부터 4위까지 국가는 모두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라 보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원유를 장악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원유를 왜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 봐야 되겠죠. 원유 생산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유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펙에 의해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오펙이 감산을 하고 증산을 하고 하면서 예전에는 미국의 셰일 업체를 박살내려고 치킨 게임도 걸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감산을 하고 증산을 하면서 막 미국이 원하는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펙의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이제 오펙이 유가를 조절할 힘은 통제는 끝난 거고 미국이 원유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파워가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 경제에 부합하는 원유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은 뭘까요? 지금은 저유가죠. 저유가로 계속 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도 저유가인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유가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올해 데이터 센터가 수백 개가 이제 완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부터. 기본이 되는 오일이라던가 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당연히 급등하고 전기료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은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서 CPI가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이제 금리 인하라던가 이제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권에 불안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미리 사전 조치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태양광과 풍력 시장을 중국이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태양광은 90% 이상 장악했고요. 세계 태양광을, 풍력은 한 60% 이상 장악을 했어요. 작년에 트럼프가 했던 게 뭐냐면 원전 400기가와트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원전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밖에 없는데 미국 내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랑 뭐 태양광, 풍력 가격이 거의 아주 저렴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둘 다 셋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태양광, 풍력 발전이 미국을 뒤덮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 풍력으로 뒤덮이게 되면은 미국의 에너지 발전원은 중국의 목줄을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어떤 패권 전쟁에서 에너지 패권을 중국한테 넘겨준 상태로 미국이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을 피해서 지금 발전원을 확보하려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확보키를 뒀어요. 근데 원전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당장의 천연가스와 유가를 컨트롤하고 한 10년 뒤쯤에는 원전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를 목줄 잡히지 않고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증가했다는 점이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인데 중동의 원유 자원에 중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어요. 에너지가 확보되어야 미국과 군사 갈등을 하든 패권을 반땅 싸움을 하든 뭐 제재를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했던 게 뭐냐면은 1대1로 했었어요. 이란 원유 구입 1위가 중국이고요. 베네수엘라 원유 구입 1위도 중국입니다. 제재를 피해서 중국이 원유를 저렴하게 사갔었는데 그렇게 팔고 있는 국가 둘을 미국이 일주일 만에 두 군데를 장악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유를 비싸게 사야 되겠죠. 원유를 저렴하게 산다는 거는 경제 호황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저렴하게 원유 사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를 버텼던 거예요. 이 침체를. 그러면 이제 중국이 싸게 사올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러시아죠. 어제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원유 구입 국가에 5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중국이랑 인도입니다. 인도가 한 절반 정도 사갔는데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 원유를 244조 원치를 사들였어요. 중국도 비슷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십조 원의 차익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 것도 못 사고 이란 것도 못 사고 베네수엘라 것도 못 사고 그러면은 중동 원유를 제가격 주고 사야 됩니다. 원유 시장이 그동안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중 가격 체제로 있었다가 이제 단일 가격 체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저물가로 버틸 수 있었다가 이거에 대한 저유가를 잃게 되면서 조금 더 불리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가격적인 손해가 없어지니까. 사우디에서 사거나 미국에서 사거나 똑같으면 미국 걸 좀 사겠다. 그럴 테니까 우리를 약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여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 나온 뉴스였죠. 그린란드도 합병하려고 해요. 주민들한테 10억 달러씩 주겠다. 그리고 그린란드 합병해서 북극해 패권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억 달러 아니겠다. 그죠? 자, 근데 이 모든 게
2026년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1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서두르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1월에 끝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1월에 해야만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셀 때 무언가를 결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초조해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힘이 세지만 몇 달 뒤 또는 혹으로는 내가 뭔가 좀 불리한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의 파워가 좀 잃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 파워가 완전히 지금 넘버원인 상태일 때 밀어붙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또는 괜히 시간 타이밍 늦췄다가 중간선거 전에 못해가지고 중간선거 영향에 뭐 악영향을 끼칠까봐 차라리 미리 매를 다 맞아두고 중간선거 전에는 뭔가 좀 호재만 날리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의도들을 계산하면서 지금 뉴스들을 보시면은 이거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우연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식 투자에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도 이런 흐름 속에서 찾아낼 수도 있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되고 다음 주에도 주식 투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